저기 주원한 나가야 이제 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정가균 국회 미래정책연구회 회장님 오셨습니다. 예. 이남식 국제미래학회 회장님 오셨습니다. 조훈현 의원님 오셨습니다. 김성태 의원님 오셨습니다. 신재철 국회 부회장님 오셨습니다. 예. 김성산 의원님 오셨습니다. 이경숙 전 숙대 총장님 오셨습니다. 교육이 바뀌어야 대한민국이 산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응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교육보고서 출간 기념과 차기 정부 미래교육혁신 방안 정책 세미나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아래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이제 교육의 대변형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높은 파고를 넘어가야만 합니다.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사회, 기회와 희망이 넘칠 때에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시다. 오늘 세미나를 통해 제시된 교육의 미래 비전이 우리의 밝은 내일을 약속할 수 있기를 바라며 함께 하신 전문가 여러분들의 많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모두 귀한 걸음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도 미래를 선택하시는 걸 겁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미래는 결국은 인적 자원 외에는 별달리 우리가 가진 자원이 없는 우리의 환경 속에서 교육이야말로 우리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가장 큰
수단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는 뭐 여야를 떠나고 어떤 정파를 떠나서 교육 문제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이 안심하고 또 우리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데 오늘의 이 미래교육보고서가 조금이나마 일조할 수 있다면 큰 기쁨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이를 위해서 감사드리고 싶은 분들 중에 우리 한석수 원장님 정말 이 일을 위해서 많은 애를 써주셨고 또 우리 안종배 교수님이 안 계셨다면 이런 큰 일이 이루어지기 어려웠을 거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렇게 입추의 여지 없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아주 저는 희망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지난 5,000년간 우리는 잘 헤쳐나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서 이제 우리의 미래를 이끌 수 있는 우리들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이현수 기자님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저는 교육 그동안 우리나라가 교육이 쭉 발전해온 그런 역사를 이렇게 되짚어보면은 96년에 5.31 교육개혁이 떠오릅니다. 그때 5.31 교육개혁이 이제 제시를 한 것이 정보화 세계화 하면서 그때 세계에서 컴퓨터를 가장 잘 다루는 나라를 만들자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습니다. 이제 한 20여 년 지난 지금 다시 한번 이제 단순한 정보화를 넘어서 지능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것이 회자되고 그러는데 새 정부에서는 세상에서 인공지능을 가장 잘 다루는 국민으로 만들자. 우리나라를 인공지능을 가장 잘 다루는 나라로 만들자. 이런 캐치프레이즈. 그러면서 이런 것을 우리 학교 교육이 제대로 준비시킬 수 있도록 인적, 물적 지원을 최대한 하자 하는 그러한 선언을 하는 그런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훌륭하신 분들 모두 오셨습니다. 정말 21세기 우리 교육을 걱정하는 그런 담론들에 대해서 그동안에 답답한 그런 마음들 많이 계셨었을 겁니다. 오늘 정말 이 자리가 그런 발전 방안을 같이 고민하고 그런 담론을 정말 효과적으로 이렇게 모아서 해결책을 다소나마 제시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캐리스는 앞으로도 지능정보 그런 통신기술을 학교 교육에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지 정말 학생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맞춤형 제대로 된 그런 교육을 시킬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더욱 고민하고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미래교육보고서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 출간을 기념하면서 오늘 또 세미나를 여셨는데 세미나 개최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커왔던 것은 사람에 의해서 커왔었고 앞으로도 사람에 의해서 커갈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어떻게 길러내느냐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그런 점에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벌써 750페이지짜리 굉장히 두툼한 책을 지금 이렇게 무려 57분이나 되는 전문가들께서 1년 동안 고생하시면서 이렇게 참 좋은 보고서를 만들어내셨는데 저도 한번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고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국회가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도 아마 길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인재를 올바르게 길러내는데 국회도 제 몫을 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저기 리플렛에 나와 있는 제목들만 보니까 지금 주소를 진단하고 그다음에 각 분야 시스템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고 시스템들이 어떻게 고쳐져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쭉 이제 짚어보면서 10년 후에 우리는 또 어떤 세상을 살고 있을 것인지를
이렇게 가늠해보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한민국 교육이 앞으로 좀 더 전진해 나가고 있고 올바르게 나아가는데 저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저술하시는데 관계하셨던 여러 전문가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미나 진심으로 잘 진행되기를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와주셔서 식사해 주시는 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눈부신 불기둥되어 허영자 먼 옛날 하늘이 열리는 날 태백산 신단수 아래 신시를 베풀어 펼친 거룩한 홍익인간의 정신, 그 지혜를 면면이 이어온 반만년입니다. 쑥과 마늘, 뜨겁고 매운맛을 이겨낸 힘으로 고난과 고통과 억압과 슬픔의 사슬, 아리는 아픔을 견뎌온 이 땅 백성들입니다. 회울바람, 비바람,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새 문자를 만들어 등불을 밝히고 시와 노래와 춤, 청청한 신명으로 가꾸고 다듬어온 이 나라입니다. 산이여, 들이여, 강이여, 그리고 출렁이는 바다여, 나무여, 풀이여, 무짐승이여, 벌레들이여, 그리고 사람들이여, 우리들의 살 속에는, 피 속에는 흘러간 역사의 솔바람 소리 맑게 배어있거니 이제 주문회의 타구름 소리 새벽을 앞두고 백두와 한라가 두 손을 마주잡은 잔치에 둥둥 북소리 높이 울리며 흰옷 입고 달려갈 배달결의입니다. 해와 달 그리고 별빛도 우리들 소망 위에 영롱히 비치거니 그 눈부신 불기둥 되어 하늘 중심을 겨누어 활활 타오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4대 종교가 있다고 합니다. 4대 종교.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기독교가 있고, 불교가 있고, 천주교가 있고, 네 번째가 무엇이지 않습니까? 네, 대학교라고, 대학교. 그야말로 입시가 위해서 기도하시고, 네? 또 어떨 때는 뭐, 절에 가가지고, sun배하시고, 그만큼 우리 입시와 교육에 어떤 면에서는 정말 종교적인 신념 정도 가질 만큼 열정을 다하는 우리나라의 학부모님들이 있었기에 또 어떤 면에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이제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이제 우리의 어떤 정말 발전을 결의했던 이 교육이 새로운 어떤 시대의 패러다임에 직면하면서 또 한편에서는 이제 서서히 이제 걱정거리가 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어떤 그 미래를 위해서 또 한편에 이전에 했던 우리 교육의 힘처럼 이제 이
시대에 맞는 그런 어떤 교육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켜서 이제 교육이 새 시대에도 우리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교육을 구별했다. 그런 어떤 의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기관과 함께 동안 1년 동안 57분의 집필위원들 그리고 또 약 한 13분의 자문위원님 또 약 한 10분의 또 집행위원님들 거의 한 80분이 그야말로 굉장히 큰 차원의 정말 헌신적인 노력을 해서 저희들이 대한민국 미래 교육보고서를 어제 저녁 7시에 출간된 것을 오늘 첫 선을 이제 좀 이따가 여러분들 보여드립니다. 그 결과가 이제 오늘 전체적으로 쭉 5분이 발전하면서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을 해서 저희들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 우리 대한민국 교육의 현주소는 다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됐었고 우리 경제발전 1등 공신이었다. 이건 누구나 다 생각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제가 오늘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를 많이 인용할 겁니다. 엘빈 토플러가 우리나라에 한 10번 정도 왔습니다. 2000년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와서 저희들에게 자문을 했는데 특히 교육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주는 미래 지향적인 그런 의견을 줬어요. 다 아시는 말 중에 한 건데 엘빈 토플러가 한 말이 한국 학생들은 하루 15시간 학교 학원에서 미래에 필요하지도 않은 지식을 공부하고 또 미래에 존재하지도 않은 그런 직업을 위해서 그야말로 시간을 낭비한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또 우리나라의 현재 대한민국 학생들의 어떤 행복지수가 나온 결과를 보니까 아쉽게도 전 세계 특히 OECD 국가의 꼴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뭔가 우리 학생들은 학업에는 정말 어느 나라보다도 매진되고 있지만 또 행복에 대한 부분들에서는 굉장히 정말 어려운 그런 어떤 환경이 있고 또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교육은 그야말로 입시와 사회교육에 이렇게 매질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데 이런 교육을 통해서 어쨌든 뭔가 열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 인재들이 양성됐는데 우리나라의 인재들 중에서 특히 이제 아마 기자, 언론 이런 쪽에 이제 굉장히 뛰어난 인재들이 많죠. 그분들이 어떤 상황을 처한 적이 있는데요. 이 영상을 간단하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2010년에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기자들에게 질문권을 줍니다. 정상회의를 하고 당황한 걸까요? 저희 나라의 기자들에게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 질문권을 어색한 침묵이 흐릅니다. I'll probably need a translation though, if you're asking the question in Korean. In fact, I definitely will need a translation. 질문을 하라고 그랬는데 질문을 못하니까 I'm actually Chinese, but I think I get to represent the entire Asia. Absolutely. We're one family here in this part of the 한 world. 명의 기자가 일어섰지만 안타깝게도 한국 기자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기자의 질문을 했는데 한국 기자의 질문을 못하니까 중국 기자가 일어났습니다. I think that 그래도 오바마는 여전히 한국 기자에게 기회를 주려고 Allow me to ask a question on your behalf. 일이 커집니다. 한국 기자들은 뭘 하고 있는 걸까요? Well, it depends on whether there's a Korean reporter who'd rather have the question. 계속 한국 기자에게 질문을 하라고. No takers. No takers. 결국은 한국 기자는 참 난감합니다. 기자는 전체 기자의 90%가 한국 기자였어요. 중국 기자에게 넘어갔다. 전 90%였는데 결국 중국 기자가 질문하게 됩니다. 이것은 기자들이 문제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어떤 의미에서는 뭔가 이 교육이 그동안에 열정을 가지고 했지만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어떤 창의성, 또 어떨 때는 정말 자발적인 어떤 도전, 또 어떨 때는 즉흥적인 어떤 유연성, 이런 다양한 것들이 지금 요구되는 시점에
정말 우리의 최고의 엘리트들도 여전히 거기는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현상들을 가운데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새로운 어떤 시대가 도래했죠. 출발한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되어 있는 영상을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features of this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it doesn't change what we are doing, but it changes us. 저 산업은 단순히 산업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사람을 바꾸는 것이다. 사람의 역량을 바꾸는 것이다. 기본적인 그런 어떤 명제를 우리가 명심해야 될 생각입니다. 결국 어떤 면에서는 최근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초지능, 초연결의 어떤 시대가 되면서 단순히 산업의 변화만 가지고 우리가 이런 시대를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 사람이 바뀌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사람을 양성하고 사람을 교육하는 교육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 4차 산업 시대를 우리가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교육을 바꾸는 그런 너무나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교육이 새로운 어떤 일자리를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기도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그런 어떤 노력을 전 국민이 함께 또 대한민국 전체가 해야 될 그런 시점이다. 그런데 어쨌든 아쉽게도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나라가 특히 OECD에서도 이 4차 산업에 대응하는 이 순위가 거의 뭐 꼴찌에 번져 있습니다. 이 4차 산업 시대의 어떤 그 사람의 어떤 변화, 또 산업의 변화에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어떤 그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동안에 저희들은 이 산업사회에서는 효율성, 그리고 또 대량 생산, 또 한편에서는 굉장히 사람들에게 압축적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지식을 함께 배워서 그것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동안에 모든 것을 표준화시키고 국익화시키고 또 한편에서는 정형화시키는 그런 활동을 해왔습니다. 교육도 이런 어떤 특성을 많이 맞춰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어떤 성격이 뭐 아시다시피 최근에는 모든 게 다양화되고 또 창의성이 어느 시점보다 또 강조되고 또 유연한 어떤 그런 사고가 필요한 그런 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새로운 어떤 시대의 변화를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재, 그런 어떤 교육이 이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전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제가 먼저 설명드리고 그리고 각각의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네 분의 발표자가 해주실 겁니다. 여기는 또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또 경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학교는 더 이상 교육 공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한국의 아이들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대량 생산 체제를 위해 고안됐던 한국의 대량 교육 시스템의 전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그 저희들에게 이렇게 경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경고된 적이 한 5년 전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경고를 어떻게 보면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누구나 다 알겠죠. 또 한편에서는 21세기의 학생을 19세기 교실에서 20세기 선생님이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한국어 교육을 이제는 일부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바꿔야 된다. 이런 어떤 또 경고를 저희들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공지능과 로봇이 인간의 일을 대체하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고 우리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어떤 교육이 필요한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따뜻한 감성이 중요할 텐데 인재 양성의 방법도 이제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지형철 기자입니다. 영상에서 간단하게 한번 해외 사례나 국내 사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들이 용접 장비나 컴퓨터 절삭기를 이용해 맞춤형 물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3D 프린터와 워터제트 등 고가의 장비를 창업자들에게 개방하는 공방이 성업 중입니다. 누구나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물건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시대, 독창적 아이디어의 가치는 올라갑니다. 미국의 소녀 실비아는 7살 때
공개된 설계도와 아두이노라는 손쉬운 회로를 이용해 수치화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이 아이디어에 사람들이 열광했고 인터넷에서 2주 만에 7천만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지금껏 우리 교육은 이미 있는 걸 빨리 습득해 시간 안에 풀어내는 능력을 높이 샀지만 이런 건 인공지능이 더 잘합니다. 하지만 타인이 원하는 바를 이뤄내고 다른 사람과 협업하는 능력은 기계가 대체할 수 없습니다. 창의성조차 학원에서 과외로 배우는 방식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교육이 바뀌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누구나 이제 서서 인식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이전의 어떤 그 역량을 기르는 차원의 교육은 어느 정도 폐기돼야 되고, 새로운 어떤 창의성과 상상력과 도시로직과 협업, 또 인성을 강조하는 그런 어떤 교육으로의 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나름대로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어떤 변화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런 식으로 이제 단순히 이제 필요하다는 주장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이 전체적인 어떤 시스템화되고 이렇게 머물려 있는 총괄적인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그야말로 교육의 공급자와 또 고국의 수용자, 또 소프트웨어적인 관점, 하드웨어적인 관점, 총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크게 네 가지의 어떤 그 변화의 어떤 그 핵심적인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의 어떤 전반적인 시스템, 학제를 포함해서 또 한편에서는 어떤 교육의 내용, 교육 콘텐츠, 또 학교의 어떤 모습, 미래 학교의 모습, 그리고 또 최근에 많이 하도가 되고 있지만은 교육의 정책을 만들어가는 교육 거버넌스, 이런 핵심적인 이 네 가지가 수리바퀴처럼 함께 맞물려서 움직일 때 우리의 교육은 변화되고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제3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그런 어떤 교육으로 변화가능하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몇 가지를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이후에 쭉 또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기본적으로 이 교육 시스템에서는 학제라든지 또 우리 학교의 어떤 그 가졌던 부분의 시스템적인 그런 부분들을 변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제안을 저희들이 책을 통해서도 오늘 또 발제를 통해서도 설명을 드리고요. 또 교육의 내용을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또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의 미래 학교의 모습, 또 교육의 가버넌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오늘 네 분의 발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해나갈 겁니다.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어떤 전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결국은 우리의 어떤 그 미래 교육의 혁신이 필요한데 그 미래 교육의 혁신 중에서도 크게 저희들은 10가지의 핵심적인 어떤 그 과제로 10가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현재의 입시 위주의 지식식 교육은 한국의 경쟁력을 끌어들일 것이다. 한국이 세계를 끌기 위해서는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우는 교육으로 혁신이 필요하다는 엘빈 토플러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노력을 생각을 하면서 크게 10가지를 저희들이 제안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는 이전의 어떤 지식 전달을 그런 어떤 형식의 교육에서 이제는 역량을 함양하는 차원으로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역량 함양의 교육을 구현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5가지의 핵심적인 과제가 변화되어야 된다. 첫 번째는 입시 제도가 혁신적으로 변화해야 된다. 지금과 같이 어떤 부분에서는 문제풀이형 알고 있는 것들을 외워서 이렇게 답을 맞추는 이런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역량을 검증하고 그 역량에 맞춰서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학생을 끌을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의 입시적인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교육의 내용이 이제 필요하다. 그런 입시도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교육 내용이 이제 역량을 기르는 차원. 단순히 학생들에게 어떤 지식을 주입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창의력, 인성, 협업,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핵심적인 새로운 어떤 미래 학습 역량, 또 최근에 ICT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역량, 이런 것들을 이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내용의 교육 내용. 그것이 이제 진행돼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제 교육 평가 방법도 바뀌고, 교육 방법도 이제는
교수 학습 방법 자체가 함께 학생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함께 같이 나누고 교류하면서 팀워크를 이루어가는 그런 형식으로 교육 방식이 바뀌었다. 자, 그리고 이제 대학의 교육도 이전에 어떤 그런 방식을 넘어서서 새로운 형식의 어떤 교육으로 4차 산업 시대에 필요한 그런 지식과 또 그런 어떤 것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차원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큰 틀에 나머지 또 다섯 가지는 이제는 전체적인 교육의 제도 자체가 중앙 집권적인 통합적인 그런 어떤 지시 형식의 그런 제도가 아니고 그야말로 교육이 일어나는 현장 중심의 그런 차원의 가버넌스, 그런 차원의 결정, 교육 정책이 결정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전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이를 위해서 이제 크게는 우리가 교육에 대한 어떤 그 학제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학제도 이제는 단순히 정형화된 학제가 아니라 그야말로 교과 내용이나 학생 수준에 맞춰서 학제를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교육의 어떤 그 가정에 대한 어떤 그 운영도 지금처럼 정부에서 모든 가정을 다 정해주고 학교에서는 거의 수동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그런 교육 과정을 정부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어떤 참조를 해서 결정을 학교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정말 지금처럼 대안학교가 있는 것처럼 굉장히 각각의 학교의 특성과 또 학생들의 특성에 맞는 그런 교과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의 혁신을 이제는 학교의 중심으로 하자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진로와 이제 진학의 어떤 부분인 것도 평생의 어떤 그 진로와 진학의 관점에서 보다 단순히 대학의 입시에 이를 통과하는 그런 차원의 진로 진학 교육이 아니고 이제는 그야말로 그 평생의 어떤 그 진로와 진학을 이제 지도하는 그런 관점으로의 진로 진학 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 대학의 운영도 이제는 이제 더욱더 대학의 어떤 자율권, 대학에서 새로운 시대를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능동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융통성 있게 또 시적절하게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대학의 자율권을 강화시키는 차원으로 바뀐다. 자, 그리고 이제 교육의 거버넌스도 기본적으로는 기본 틀은 이제는 중앙정부가 결정해 주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는 학교 중심의 그런 어떤 교육 거버넌스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전체적인 변화의 틀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큰 틀에서 10가지의 변화를 저희들이 핵심적인 그런 과제를 삼아서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들 이런 것들을 이제 세계도 물론 담겨 있고요. 그리고 내분에 우리 발제자분들이 쭉 설명을 해서 발표를 할 겁니다. 일단 그런 관점에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큰 틀에서 보면은 이제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선의기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은 어떤 것이 보입니까 하면 이렇게 점이 보인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여백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어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서 우리는 어떤 이 상황을 우리에게는 엄청난 새로운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차원에서 우리가 이 시각을 발견하면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자체는 우리 대한민국에게는 이 교육의 어떤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그 도약을 할 수 있는 저도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자, 제가 이제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요. 준비하지 않은 국가, 기업, 교육이 미래라는 것이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이고 성공은 실천하는 자의 것이라는 것처럼 저희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교육의 변화를 일으켜서 대한민국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이제는 교육을 통해서 또 우리나라가 더욱더 큰 힘을 얻고 새로운 어떤 글로벌 강국으로 쭉 설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래 교육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지난 연말에 쓴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쓴 책인데 그런 걸 하나 썼는데 미래는 지금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미래이지 오늘 우리가 하고 있지 않은 일이 미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란 것들을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곧 우리의 미래라고 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미래 교육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차기 정부라는 단어가 있는데
결국은 차기 정부가 미래 교육이란 것을 시작을 하지만 차기 정부가 미래 교육이란 것을 완성하지는 못합니다. 시작을 하지 않고 차기 정부가 이것을 완성하려고 들면 계속 뺑뺑이를 도는 이런 정책들밖에 만들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올바른 방향성을 잡고 그 방식으로 차기 정부가 출발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이게 다음 5월달에 선택될 대통령이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때 그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될 것입니다. 다 아실 겁니다. 학생 수가 줄어듭니다. 고령화 사회가 됐습니다. 사회가 아주 심각하게 바뀌고 있고, 인구 구조도 바뀌고 있고, 학교도 바뀝니다. 학교가 바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 대응하고 있는 방식은 이겁니다. 학급당 인원을 줄이고, 학급수를 줄이고, 그 다음에 교수를 줄이고, 전체를 다 이렇게 일괄적으로 줄여갑니다.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정원을 이렇게 줄여갑니다. 이렇게 똑같이 획일화된 정원을 줄이는 방식으로는 우리 교육이 더 나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빈부격차가 점점 심해지고 교육의 양극화가 심해집니다. 우리가 요즘 계속 얘기를 합니다. 왜 금수저는 잘 되고 흑수저는 금수저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가 이제 사라졌는가? 시험을 다시 봐야 된다. 시험을 보면 안 된다. 등등의 이런 논의가 있습니다. 이게 다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앞에서 계속 말씀하셨지만은 4차 산업혁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지금까지 학교에서 배운 것 가지고 살아왔다면 앞으로 이제부터는 미래 사회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것만으로 사는 게 아니라 평생 배워야 사는 시대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평생을 배울 수 있는 그런 태도를 만들고 그런 자질을 만드는 것, 이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거를 다시 말해서 역량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오른쪽에 보고 계시듯이 우리는 계속 이렇게 찍어왔습니다. 수능도 찍어왔고 학력고사도 찍어왔습니다. 이런 선다형 시험은 우리가 팽창하고 있는 산업사회에서는 좋습니다. 즉 우리가 선진 지식을 받아서 빨리 그 선진화된 지식을 많은 인원이 익히는 교육을 하는 시스템에서는 저게 작동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지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은 점점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저 시스템의 교육으로 우리 사회의 미래를 볼 수 있느냐? 만약에 계속 저 시스템을 운영한다면 우리는 우리 사회의 구성하고 있는 고령화 사회의 결과 때문에 결국은 사회 전체적인 생산력이 줄어들어서 어쩌면 지금이 우리가 제일 잘 살고 있는 사회인지도 모릅니다. 고로 저 시스템이 존재하는 한 우리가 지금보다 잘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간단합니다.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학교 교육을 혁신해서 새로운 대한민국 사회를 만드는 것이 키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문제입니다. 현실의 문제는 뭐냐면 인구 감소하고 고령화 생산성 저하되고 있는 문제, 이것의 문제는 뭐냐면 과거에 학교가 키워왔던 한 명의 생산력과 우리가 새로운 교육을 통해서 키워갈 한 명의 생산력을 달리 가면 만약에 미래 사회의 학교 교육을 통해서 한 명이 과거 시대 학교 교육을 통해서 배워왔던 그 한 명의 생산력보다 2배, 3배를 만들 수 있으면 우리가 더 잘 사는 사회로 간다는 겁니다. 이게 창의적 인재 육성의 개념이고요. 학력 격차의 심화는 학교 체제와 학교 유형, 그 다음에 학제를 통해서 해결해 갈 수 있습니다. 사교육비는 입시를 흔들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수능이 만들어진 이후로 모든 정부는 다 각자 그 정부만의 수능을 가졌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수능은 매 정부마다 늘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늘 바뀌는 제도로는 인재를 양성하는 방식을 뭔가를 도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 역시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단순한 입시 제도가 필요하고 그 단순한 입시는 결국은 학교 교육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이랬을 때 계속 학력 저하 문제가 제기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저하되고 있는 학력이란 이른바 지식의 양적인 측면입니다. 이 지식의 양적인 측면을 어떻게 질적으로 변화시켜서 학생이 창의력을 갖게 만들게 할 거냐. 이것이 결국은 이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벤 토플러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모든 학생을 대량 생산한 체계, 즉 전체를 동일하게 규격화할 것인가 아니면 서로 다르게 학생 맞춤형 교육을 할 것인가 이 문제로 전환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교육과정을 최소화하거나 아니면은 국가교육과정을 적어도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없는 방식도 상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국가교육과정이 없는 것을 상상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국가교육과정에 의한 대량 모든 학생을 동일하게 대량 생산한 체계로는 우리 사회에 미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학교 자율권, 교사 자율권 문제입니다. 이건 거버넌스에 해당하는 문제이기도 한데 예를 들면은 어떤 교사가 학교 신임 교사가 돼가지고 학교에 가서 좋은 교육을 한번 시도해보려고 이런저런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당장 듣는 말이 뭐냐면 선배 교사들한테 야 그럼 왜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어? 시킨 일이나 잘해. 왜 그거 하다가 진도 못 나가려면 어떡하려고 그래? 아이들 시험 못 보면 책임질 거야?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이런 시스템들이 개별 교사가 가지고 있는 자율권들이 존중되고 있지 않은 학교 문화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학교를 규제의 대상으로 보는 행정이 아니라 학교 교육을 지원하는 쪽으로 행정의 마인드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유아교육에서 대학교육까지가 창의성 중심의 일관화된 시스템을 갖추는 것, 이게 미래교육이고 미래학교의 모습입니다. 이걸 위해서 전 사회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일본은 유아교육에서부터 대학교육까지를 일관화된 교육으로 전환하는 일을 2014년 12월 보고서 정무보고에서 시작을 했고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전체를 다 바꾸는 일을 10년 동안 하기로 이미 다 발표가 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어느 길로 갈지를 정하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미래교육 보고서가 제안하고 있는 핵심 키워드는 이겁니다. 학생 맞춤형 창의성 교육. 학교 교육을 통해서 학생 개개인이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하고 싶어하고 적성에 맞는 형태의 교육을 받아서 그 일에 대한 최고의 창의성을 이뤄내는 것. 이것이 미래교육보고서가 제안하고 있는 핵심적인 키워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새롭고 놀라운 일이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목표도 창의 융합형이고요. 2009 개정 교육과정도 창의 학생 육성이고 2007 부분 개정 교육과정도 마찬가지고 2007차 교육과정에서 추구했던 것들도 결국은 학생 맞춤형으로 잘 이렇게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근데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 공교육 체계가 아무리 교육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실제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형식에서 보면은 모든 문제가 다 여기에 막혀 있습니다. 대학 입시에 막혀 있습니다. 아무리 학생이 창의성이 좋아도 대학 입시에서는 창의성이 아니라 대학 입시라는 수능이라는 문제 코드, 지식의 코드에 맞춰져 있는 그 학생만이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거나 다양한 생각을 하거나 지식에 대한 의문을 갖는 학생들은 저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수능에서 영어 1등급을 받는 학생은 영어를 잘할까요? 영어를 말하고 쓰고 읽고를 잘할까요? 수능 2등급을 받은 학생은 1등급을 받은 학생보다 말하고 쓰고 읽기가 떨어질까요? 대개는 수능 영어가 학생의 영어 능력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평가의 문제와 실질적 학생 역량의 차이의 문제입니다. 수능 국어 문제를 풀어보셨나요? 제 전공이 문학인데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립니다. 수능 문제를 풀려면. 매우 섬세한 차이에서 의미가 달라지는데 문제 하나를 풀려고 하면은 제가 한번 문제를 풀려고 시도했다가 한 문제 푸는데 한 10분 넘게 걸립니다. 그래도 틀립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가 요구하는 코드가 있는데
그 코드에 익숙하지 않으면 그 문제의 답을 고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즉 지식을 알고 역량을 키우는 방식과 현재 우리가 대학 입시에서 만들고 있는 이 문제 사이에는 여전히 큰 괴리가 생겨서 아무리 여기서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에서 창의성 교육을 하더라도 여기서 다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가능하려면, 학생 맞춤형 창의성 교육이 가능하려면 입시를 좋은 방식으로 여기에 맞춰가지고 창의성 교육에 맞춰서 오랫동안 고정을 시켜야 됩니다. 왜 오랫동안 고정을 시켜야 되냐면 이 학생들이 커오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커오고 있는데 입시를 또 바꿔버리면은 여기서 갈피를 못 잡습니다. 초중 단계에서 갈피를 못 잡고 방향성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법제화하든지 아니면은 사회적인 합의체를 구성하든지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어떤 입시가 창의성 교육을 위해 바람직한 입시인지를 광범위하게 의견을 모아서 그것으로 픽스를 하고 정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한번 정하면 적어도 10년은 또는 12년은 바꾸지 않기라고 정하고 시작을 해야지 그 입시가 이제 여기서 교육 문제로 작동을 하고 대학 입시가 교육의 짐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여기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이게 다 막히고 아이들이 이렇게 합니다. 책을 읽어. 그러면 아이들은 공부해야 돼요. 책 읽을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책을 읽는 것은 여기에 창의성 교육하는데 좋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말하는 공부란 결국은 이런 공부가 아니라 문제를 맞추고 틀리지 않기 위한, 즉 문제를 풀기 위한 테크닉을 익히는 공부이고 코드와 문제의 코드와 내 사고를 맞추는 공부이지 자기 역량을 키우는 공부가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제안하고 있는 부분은 이겁니다. 대학 입시를 고정을 하고 이제 국가가 보육과 유아 교육에 집중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학 입시와 보육이 같은 방향을 만들고 동일한 방향성을 만들고 이걸 통해서 공교육의 첫 단계에서부터 대학 입시까지를 일관적으로 만드는 것. 그 다음에 이 대학 입시가 지향하는 바를 가지고 대학 교육을 창의성 교육 중심으로 적어도 교양 단계에서 바꿔내는 것. 이것이 유아교육에서부터 대학 교육까지 쭉 학생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이게 안 되는 이유 다 아실 겁니다. 정부도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업무가 다르고 보육과 유아교육도 다르고 여기에 걸려있는 이해관계도 매우 다릅니다. 이 문제를 결국은 이 문제부터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즉 대학 입시 문제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초등교육에서 아무리 좋은 교육을 시도를 한다고 해도 이제 2단계에서 뭐가 생기냐면은 선행학습을 위한 사교육비가 생깁니다. 즉 학생이 자기 경제적 환경에 따라서 어떤 학생들은 영어를 여기서 시작을 하고 어떤 학생들은 아직 한글을 못 깨우쳤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에 어떤 아이는 책을 읽고 영어를 말하는데 어떤 아이는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제 갓 가나다라를 익히거나 아니면은 아직도 가나다를 못 익힙니다. 이 차이가 점점 벌어져서 대학 입시로 이어집니다. 시작은 선행학습과 사교육비의 시작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결과입니다. 여기서 해결하려고 들면 늦습니다. 효과도 약합니다. 여기서 해결하려고 들어도 조금 늦고 효과가 좀 더 떨어집니다. 해결책은 여기서 시작해야 되고, 그러니까 국가가 아이에게 필요한 역량을 키우는 교육 프로그램들을 충분히 갖춰서 여기에 집중 투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제 개편의 문제는 현재 우리가 직업세계로 나갈 때, 대학을 졸업하고 직업세계로 나갈 때 대개 남학생들은 거의 30 근방에 들어와야 됩니다. 여학생들은 대개 25세 근방에 들어와야 됩니다. 남자들이 대개 직장에 들어가서 언제 나오게 되냐면 이제 45세 전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12년, 아니죠. 거의 20년이 넘는
이 교육을 받고 나서 자기가의 첫 직장에서는 쓸 수 있는 그 한도가 15년이라고 치면 그 15년 이후에 우리가 고령화 사회가 됐을 때 그 이후의 삶에는 필요한 역량들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교육이란 걸 마치고 빨리 직장에 나올 수 있게 전체를 줄여가야 됩니다. 전체 사이즈를. 즉 3살부터 국가가 개입해가지고 보육과 교육을 같이 시작을 하고 전체적으로 긴 학제를 줄여가야 됩니다. 어디서 어떻게 줄일지는 이거는 논란도 많고 의견도 많고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합의를 해야 될 사안은 뭐냐면 시작점을 잡고 끝점을 잡아서 이 선을 줄인답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의 기간을 줄여서 사람이 다음 세대가 빨리 직업 세계로 들어오고 평생 교육의 세계로 넘어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학교 교육의 시기가 하나의 직장에 익숙한 지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어떤 직장을 갖더라도 다 적응할 만한 그런 역량을 갖추고 그 다음에 새로운 직장을 잡아갈 때 필요한 교육이 평생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만들어야 될 새로운 공교육 체제입니다. 이걸 위해서는 새로운 교사 양성하고 임용하는 방식도 필요하고요. 평가 문제입니다. 학교 교사 잘권도 필요하고 학교 체제, 학제, 스마트 학교 수업 방식의 내용의 변화들이 다 필요합니다. 특히 이 유연한 학제 부분은 전체를 사이징을 줄인다는 것뿐만 아니라 학생 개개인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이게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두가 똑같이 움직이는 시스템이 아니라 자기가 잘하는 시스템에 맞춰가지고 잘하는 영역으로 빨리빨리 지나갈 수 있어야지 이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다시 생각하게 된 질문은 뭐냐면 결국은 이겁니다. 학교란 무엇인가? 학교에서 나는 어떤 역량을 띌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학교란 졸업장만 따고 끝나는 것인가? 그 졸업장의 가치로 내가 직장에 가서 돈을 버는 것인가? 아니면 학교에서 내가 뭔가의 역량을 키울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주어가 교사인 교육 방식에서 이제 주어가 학생인 교육 방식 중심에 학교는 무엇을 가르치는가가 아니고 질문은 학생은 학교를 통해서 어떤 역량을 키우고 성장하는가 이런 쪽으로 바꿔내는 겁니다. 여기에 주입식 교육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방식에. 주입식이란 그야말로 대량 생산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까, 교사가 가르칠까가 아니라 학생이 무엇을 어떻게 배워서 내가 어떤 역량을 키워갈까로 바꿔간다는 겁니다.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말로는 쉽지만 우리가 이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있습니다. 5.31 교육개혁 이후에 잠깐 동안 초등학교 단계에서 이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에는 그 이후에도 계속 이런 시도를 합니다. 하지만 아직 보편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이 중학교 단계에서부터 끝나버리고 초등학교 졸업 5학년, 6학년 겨울방학 되면은 그때부터는 선행학습과 사교육 입시 체계로 완전히 들어오게 됩니다. 이해가 없는 거죠. 그 방식으로. 학교는 이래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학교는 이랬습니다. 폭넓은 지식을 알려주는 게 아니고요. 지식의 양을 이 지식을 너는 배워야 돼. 이 지식을 너는 가져야 돼. 이 지식만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지식을 아이들한테 다 넣어줘야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이라면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일들은 뭐냐면 아이들은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다 아이들한테는 하나라는 겁니다. 비행기가 왜 나는지 알고 싶다가 이게 호기심이고 비행기를 타보니까 비행기가 왜 나는지 알고 싶은 동기가 생긴 것이고 비행기가 나는
동기를 알려고 하다 보니까 모여가지고 같이 물리도 공부해보는 거고 아니면은 화학도 공부해보는 거고 여러 가지를 공부를 해보는 겁니다. 이런 학교에서 이것만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교육 프로그램들, 교육 과정이 만들어지는 것이 그게 새로운 학교입니다. 기존의 방식은 또 반복하지만 아무리 이런 걸 시도하려고 하더라도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다 입시 때문에 먹혀버립니다. 수능이 이런 것들을 다 못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빨리 수능 체제에서 교육이 탈피해서 그러니까 입시 위주의 교육이란 결국은 수능을 말하는 것이고 수능 위주의 교육 방식에서 탈피해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한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우리가 교육 시스템을 짤 것인가 또 아이 하나하나가 다른 방식으로 이런 것들을 키워갔을 때 그거를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고민의 연결점은 이제 학교 문제입니다. 또다시 기존의 학교는 지금 현재 학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학교 건물과 학교 선생님과 학생이 독점적인 구조입니다. 한 건물에는 그 학교만에 소속된 선생님이 있고 그 학교에만 소속된 학생이 있습니다. 이게 독점 구조라는 겁니다. 빨리 이 독점 구조를 열어서 건물과 교사와 학생이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우리가 이 창의적인 학생들, 맞춤형 교육이라는 것들을 해볼 수가 없습니다. 가장 지금 정부가 하고 싶어하는 가장 쉬운 눈에 와닿는 어세서블한 그 방식은 뭐냐면 이 사이버 학교입니다. 물론 학교 간 연합도 서울시 교육청이라든지 경도교육청에서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가시적으로 활성화되지는 않습니다. 사이버 학교는 기존 한 학교 내에서 연결하기가 어려울 때 각각의 학교한테 하나의 사이버 학교를 만들어서 모두가 혜택을 주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이 사이버 학교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지역사회와 학교 간의 연합도 필요합니다. 또 큰 학교와 작은 학교 사이의 연합도 필요하고요. 이렇게 다 각각의 학교를 칸막이를 해왔다면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일들은 학교와 다른 학교 간을 연결하는 일들. 오전에 이 학교 가고 오후에 이 학교 가고 학생도 그렇게 하고 학교 선생님도 그렇게 하고 오전에 A 학교에서는 수학을 가르치고 오후에 A 학교에서는 다른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영어를 가르치고 다른 거를 가르치고 하는 방식의 건물과 교사와 학생을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만드는 것. 그래서 학교 간 칸막이를 제거하는 것. 그 다음에 사이버 학교를 통해서 학교가 필요한 교육 콘텐츠와 자료와 교수 방식에 대한 풍부한 것들을 제공하는 것. 그 다음에 지역사회와 학교를 연계해서 특히 작은 학교 사이즈와 지역사회 연계가 더 필요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학교가 좀 지방이 다 없어지고 있는데 그런 데일수록 지역사회와 사이버 학교에 연결된 이런 모형들이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것이고요.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이고 더 크게 만들면 이것까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예를 들자면 폐교가 되는 대학 캠퍼스 하나에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들어가면은 약 5개에서 10개도 들어갑니다. 그 5개에서 10개를 일관화된 교육 시스템을 만들면 이런 형태를 만들 수 있고 이른바 캠퍼스형, 컴플렉스형 학교가 되고 이 학교는 이 컴플렉스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한 최고의 콘텐츠와 모든 것이 학생이 하고 싶은 모든 것이 가능한 이런 학교도 만들 수 있습니다. 상상의 문제죠. 단 우리가 지금 상상을 하고 실현할 때 필요한 일들은 뭐냐면 이런 것들이 학교란 건물과 교사와 선생님을 배타적이고 독점적으로 갖고 있는 것, 이 생각을 벗어나는 것이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시작입니다. 사실은 이미 시작하고 있는 일입니다. 사이버 학교는 이런 방식으로 아마 캐리스에서도 이미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이버 학교는 교육 콘텐츠 아카이브를 만드는 게 먼저고요. 그 다음에
이 아카이브를 활용하는 교육체제를 만드는 것. 여기에는 사이버 선생님도 있을 수가 있고, 사이버 수업도 있을 수가 있고, 예를 들어, 원어민의 영어 발음을 듣기 위해서 꼭 선생님이 외국에 가가지고 그 발음을 익혀서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다 아시겠지만 로봇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하면 얼마든지 원어 발음과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클라우드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그 다음 단계입니다. 학자 개편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필요한 일들이 보육, 유아교육, 초등학교가 하나가 연계가 되고 중고등학교에 연계된 시스템. 그래서 결국은 직업세계로 들어간 연령을 낮추는 것. 그것들이 대학 입시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험이고요. 하나는 탈시험입니다. 두 가지를 우리가 다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하면 현재 우리 학교는 두 가지를 다 감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교육의 수요가 생깁니다. 우리가 이거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이쪽을 선택해도 되고 이쪽을 선택해도 되는데 우리는 이쪽을 선택하는 길은 이미 80년대 말에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갈 길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하기 위한 출발점, 다음 정부가 해야 될 출발점이 뭐냐면 결국은 하나의 일관화된 정책 세트를 만드는 것이고 그 일관화된 정책 세트란 당장 7월에 결정해야 될 2021학년 수능이 상대평가로 가는 순간 새로운 교육은 다 막혀버립니다. 현상 유지가 되고 이 모든 교육 문제에서의 질곡들이 하나도 해소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공약으로는 수능 수시를 줄이고 정시를 늘린다, 20%를 줄이고 늘린다, 아무 의미 없는 일입니다. 현실은 그렇다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특목고 몇 개를 없앤다고 해서 현실이 달라지느냐? 새로운 고등학교가 그 위치를 차지할 뿐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해결책이 아닙니다. 수능이 절대평가로 바뀌게 되면 이것이 출발점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세트가 대학 입시 체제입니다. 즉 수시와 정시를 통합하는 것이 그 다음 순서고요. 그 다음에 교육 문제를 직접적으로 바꾸기 이전에 교육부 훈령 하나만 바뀌어도 학교 문화가 바뀔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커집니다. 이 학생부 기재 요령과 대학 입시 제도, 수능 절대평가 이 세 가지가 당장 올해 시작해야 될 새로운 미래 교육을 위한 정책 세트입니다. 고맙습니다. 네.